만약 빚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만들어줄까요? 오늘은 실제 법원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한 개인의 삶을 바꾼 재정적 두 번째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저희가 오늘 분석할 건요, 어떤 이론이나 가상이 아니에요. 바로 법원에서 실제로 다룬 한 사건의 진짜 기록입니다. 이 서류 뭉치 속에서 복잡한 법 조항들이 한 사람의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. 6,675만 7,286원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. 한 사람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빚의 총액입니다. 지금부터 우리는 이 빚의 주인을 만나볼 겁니다. 이렇게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? 이번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약 6,700만 원짜리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사건 번호 308, 이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. 서류에 적힌 채무자의 정보는요,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. 87년생, 경기도 하남시에 살고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, 투잡을 띄고 있었다는 사실이죠.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, 서류에는 딱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. 생활비 부족. 그럼 이제 이 빚을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. 도대체 누구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었는지 그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빚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채권자 목록을 보면 그 지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. 저축은행, 보험사 대출이 보이고요. 또 흥미로운 건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전화, SK텔레콤, 통신비 연체 금액까지 빚의 일부가 되었었다는 점입니다. 정말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빚이 쌓였다는 걸 보여주죠. 자, 빚의 구성을 이렇게 차트로 보니까 핵심이 한눈에 들어오네요. 전체 빚의 절반 이상이 저축은행 단 두 곳에서 빌린 돈이었어요. 결국 이 두 건의 대출이 재정 상황을 무너뜨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문제 분석은 이쯤 하고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. 과연 새로운 삶을 위한 이 생명줄은 어떤 계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 수학 공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분의 한 달 살림을 한번 들여다보죠. 두 개의 직장에서 버는 돈을 모두 합치면 월 수입이 220만 원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크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바로 월세 67만 원이었고요. 이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법이 개입해서 아주 중요한 선 하나를 긋습니다. 바로 최저 생계비라는 개념인데요. 이건 아무리 빚이 많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주겠다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겁니다. 이 사건에선 그 금액이 월 143만 원 정도로 책정됐어요. 이 돈은 채권자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돈인 거죠. 그렇다면 법이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돈을 빼고 진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요? 그걸 바로 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총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순수하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셈이죠. 자, 그럼 핵심 계산식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? 아주 간단합니다. 1단계, 월 수입 22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. 2단계, 여기서 법이 보호하는 최저 생계비 약 143만 원을 뺍니다. 그럼 3단계,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즉 가용소득이 나오죠? 76만 4,792원. 정말 명확하죠? 이렇게 계산된 돈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 동안의 계획이 세워집니다. 36개월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인 셈이죠. 변제 여정을 타임라인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와닿습니다. 2025년 6월에 첫 번째 돈을 갚기 시작해서요. 꼬박 3년 뒤인 2028년 5월에 36번째 마지막 변제를 하게 됩니다.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정해진 약속인 거죠. 실제 법원 문서에는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아주 건조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제1회부터 제36회까지 월 76만 4,794원을 변제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 무미건조한 문장이 앞으로 3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는 겁니다. 드디어
이 모든 과정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. 저는 이걸 43%의 해결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. 이 숫자 43%에 이 제도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고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.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. 왼쪽의 높은 막대가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, 약 6,440만 원입니다. 오른쪽은요, 3년 동안 실제로 갚게 될 총액, 약 2,750만 원이에요. 두 막대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보이시죠? 네, 바로 그겁니다. 핵심 숫자는 43%. 이게 바로 원금 변제율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돈을 갚아도 원래 빚의 원금 중 절반도 안 되는 43%만 갚으면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럼 남은 원금 57%랑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모든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? 놀랍게도 3년의 약속을 다 지키는 그 순간 법적으로 전부 사라집니다. 소멸되는 거죠. 이게 바로 개인회생 제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,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재정적 두 번째 기회. 이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왜 중요한 걸까요?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제도의 4가지 핵심 철학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첫째,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생존권 사이의 균형. 둘째, 빚의 총액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. 셋째, 끝이 보이지 않던 빚의 터널에 3년이라는 명확한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, 한 사람을 다시 건강한 경제 주체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.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. 빚을 갚아야 할 의무와 한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가장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?